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 자료들 있죠. 질병관리청 보고서라든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연구 결과, 또 관련 논문들, 이걸 바탕으로 골다공증에 대해 아주 깊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골다공증의 진짜 원인이 뭔지, 또 우리가 흔히 아는 상식 중에 혹시 좀 잘못된 건 없는지 이런 거 좀 꼼꼼히 따져보고요. 네, 좋습니다. 특히 그 뼈 건강하면 딱 떠오르는 칼슘, 비타민 D, 이것 말고 또 중요한 건 없는지, 그리고 낙상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료에 근거해서 좀 명확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골다공증이 그 별명처럼 정말 조용한 뼈 도둑이잖아요. 맞아요. 별다른 증상 없이 이렇게 뼈가 약해지다가 털컥 골절되고 나서야 아는 경우가 사실 허다하죠.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점들이 많더라고요. 아, 어떤 점들이요? 예를 들면 연구마다 골다공증이 얼마나 흔한지 그 유병률 수치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나오기도 하고요. 네, 저도 그거 보고 좀 놀랐어요. 그리고 진단이나 관리 방법에도 생각보다 좀 복잡한 면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정리해보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니까요. 자, 그럼 잔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가장 먼저 제 눈길을 끈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연구마다 골다공증 유병률이 정말 천차만별이라는 점이에요. 어떤 연구는 1.4%인데 다른 건 무려 56.6%까지 나와요. 네, 그렇죠. 차이가 엄청나죠. 아니, 거의 뭐 4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른 걸까요? 그 이유를 연구 보고서들이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연구 대상자들의 나이나 성별, 사는 지역 분포 이런 게 연구마다 다르다는 점이 있고요. 아, 대상 그룹이 달라서 네. 근데 더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방법으로 뼈 밀도를 측정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발 뒤꿈치 같은 말단 부위를 초음파로 간단하게 측정했는지 아니면 척추나 이 대퇴골 같은 중심뼈를 이중에너지 X선 흡수법, 흔히 DXA라고 부르죠. 아, 네네, 들어봤어요. DXA. 네, 그 정밀 검사 방식으로 측정했는지에 따라서 유병률이 아주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DXA 방식이 현재로서는 골밀도 측정의 표준으로 여겨지고요. 아하, 그러니까 어디를 그리고 어떻게 쟀느냐가 결과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단순히 뭐 환자가 많다 적다 이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어느 부위를 측정했는지도 중요하고 또 정상 기준치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이것도 유병률 수치에 영향을 크게 줍니다. 기준치 설정도요? 네, 그래서 연구 방법의 표준화가 왜 중요한지 계속 강조되는 거고요. 자료에 언급된 그 안성안산 지역사회 코어트 연구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쭉 추적 관찰해서 질병 원인을 밝히는 그런 대규모 표준화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렇군요. 또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보면요. 1998년에서 2001년 사이 이 짧은 기간에 의사한테 골다공증 진단받은 비율이 4배나 급증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말 그 시기에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가요? 꼭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연구 보고서들의 분석입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 환자 수가 그만큼 갑자기 늘었다기보다는 골다공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일반 대중이나 의료계의 관심이 높아진 거죠. 아하. 그러면서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고 또 진단하는 사례가 늘어난 결과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진단 기술이 발전하고 검사받기가 좀 더 쉬워진 영향도 있을 거고요. 결국 우리가 이 문제를 드디어 좀 제대로 찾아보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에 가깝다는 말씀이시네요. 숫자를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진단율이 19배에서 22배나 높다는 점도 상당히 눈에 띄네요. 또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면 활동이 제한되는 날도 늘어난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의 그 조용한 특성은 한국 골다공증 환자 실태조사 결과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어떤 결과인가요? 골절을 경험한 환자 10분 중에 거의 7분, 그러니까 68%가 골절을 당하기 전에는 자신이 골다공증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어요. 68%나요? 와. 네, 그리고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는 비율도 35%에 불과했고요. 생각보다 낮네요. 그렇죠. 증상이 없으니까 미리 검사하거나 관리할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는 거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정말 그 조용한 뼈도둑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자, 그럼 뼈 건강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보통 뼈 건강하면 누구나 칼슘, 비타민 D 이걸 먼저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기본이죠. 자료들에서도 당연히 이 두 영양소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있고요.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돕는다는 건 뭐 이제 상식이고요. 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자료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연구들이 밝혀낸 칼슘이랑 비타민 D 외에 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칼슘하고 비타민 D는 뼈 건강의 기본 토대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없죠. 그 안성 코어트 연구를 포함해서 여러 자료에서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확인됐는데요. 크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요인, 그리고 좀 노력해서 개선할 수 있는 요인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바꿀 수 없는 거랑 있는 거. 네. 먼저 좀 바꿀 수 없는 요인들을 보면요. 여성이라는 성별,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즉 고령일수록, 또 체질량 지수, BMI라고 하죠. 이게 낮을수록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체중이 위험하다는 거군요. 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과거에 골절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 이러면 다시 골절될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7배나 높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아, 한 번 부러졌던 사람은 또 부러지기 쉽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족력도 중요한데요. 특히 어머니가 고관절, 그러니까 엉덩이뼈 골절 경험이 있다면 미국 골다공증 재단 NOF에서는 이걸 주요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 쪽 가족력이 중요하군요. 그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요인들은 뭔가요? 네, 다음은 생활 습관처럼 우리가 좀 누력해서 바꿀 수 있는 요인들인데요. 여러 연구하고 질병관리청 자료 모두 흡연의 해로움을 지적합니다. 특히 여성 흡연자의 경우에 골다공증하고 관련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아, 여성 흡연이 더 위험하군요. 네, 과도한 음주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다만 그 안성 코어트 연구에서는 그 연관성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음주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군요. 꾸준히 운동하지 않는 거, 이거는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계속 지목되고요. 역시 운동 부족이. 네. 흥미롭게도 안성 코호트 연구에서는 교육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골다공증 유병률이 좀 높은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 사회 경제적 요인도 관련이 있군요. 네, 그런 경향성이 보였고요. 이 외에도 45세 이전에 좀 일찍 폐경을 겪었거나 아니면 부신피질 호르몬제, 흔히 스테로이드라고 하죠. 네네. 이런 거나 항경련제 같은 특정 약물을 오랫동안 복용한 경우도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흡연이나 운동 부족 같은 생활 습관이 유전적인 거나 뭐 병력,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이 인상적이나요. 단순히 영양제만 챙겨 먹는다고 될 게 아니군요, 정말. 그렇죠.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비타민 D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죠. 자료에서 한국인의 비타민 D 부족 문제가 유독 심각하다고 지적하던데요. 정말 충격적인 수치가 있더라고요. 네, 어떤 수치 말씀이시죠? 18개국 대상 국제 공동 연구 결과를 보니까 한국 골다공증 여성의 비타민 D 부족률, 그 기준이 30 NGML 미만인데 이게 무려 92.1%래요. 조사 대상 18개국 중에 압도적으로 1위였다고요. 아, 네, 그 수치 맞습니다. 상당히 높죠. 아니 이건 뭐 거의 대부분이 부족 상태라는 건데 왜 유독 한국에서 이렇게 비타민 D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는 걸까요? 연구 결과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비타민 D는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햇빛 속 자외선 B, UVB를 통해서 우리 피부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잖아요. 네, 햇빛 비타민. 뭐 기름진 생선, 연어나 고등어 같은 거, 아니면 간, 계란 노른자, 혹은 비타민 D가 특별히 강화된 일부 식품 정도죠. 한국인의 비타민 D 부족 원인으로는 우선 햇빛 노출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또 현대인들 생활 패턴이 주로 실내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사무실에만 있고. 네. 거기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는 문화도 있고 이런 것들이 피부에서 합성을 줄이는 요인이 됩니다. 피부색이 상대적으로 어두운 편인 것도 뭐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 있고요. 그렇군요. 햇빛 볼 일이 별로 없긴 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과 달리 우유나 특정 식품의 비타민 D를 의무적으로 첨가하도록 하는 식품 강화 정책이 없습니다. 아, 의무가 아니군요. 네. 일부 우유 제품, 예를 들어 한 팩 200ml 기준으로 한 2.0 마이크로그램 정도,
또는 두유는 한 3.8 마이크로그램 정도 들어있는 것도 있고 몇몇 치즈나 시리얼, 마가린 같은데 식품회사가 자발적으로 비타민 D를 강화한 제품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종류나 함량이 아주 제한적이에요. 아, 정책 차이가 크네요. 네, 이렇게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혈액 속 칼슘 농도를 유지하려고 부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늘립니다. 근데 이 호르몬이 뼈에서 칼슘을 빼내서 이걸 골흡수라고 하죠. 혈중 칼슘 농도를 맞추려고 해요. 결과적으로 뼈는 약해지고 심지어 근력까지 약화시켜서 넘어질 위험, 즉 낙상 위험을 높이는 거죠. 결국 이게 골절로 이어지기 쉽게 만드는 거고요. 아, 비타민 D 부족이 단순히 뼈에만 문제가 아니라 근력 약화랑 낙상 위험 증가로까지 이어진다는 거군요. 그리고 그 배경에 식품 강화 정책 부재가 있다는 점도 명확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여러 위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결과가 바로 골절일 텐데요. 골절은 정말 큰 고통이고 삶의 질도 떨어뜨리잖아요. 맞아요. 자료들을 보면 골다공증 때문에 특히 어떤 부위가 잘 부러진다고 나오나요? 네. 연구 보고서랑 실태조사 자료를 종합해보면 골다공증으로 취약해져서 잘 부러지는 대표적인 부위가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세 군데요? 어디죠? 가장 흔한 곳은 척추인데요. 근데 흥미로운 건 척추뼈에 압박골절이 생겨도 약 75%는 뚜렷한 통증이나 증상을 못 느끼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아, 척추 골절인데 모를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런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조용한 골절이 셈이죠. 다음으로는 고관절, 즉 골반과 넓적다리뼈를 잇는 그 엉덩이뼈 부위 골절입니다. 아, 고관절 골절. 이거 위험하다고 많이 들었어요. 네, 이 고관절 골절은 특히 여성에게서 70대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회복 후에도 거동이 불편해지는 등 후유증이 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손목골절인데요. 이건 주로 넘어질 때 반사적으로 손으로 땅을 짚으면서 발생하기 쉽죠.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인 60대 무렵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 넘어지면서 손목을. 네. 네. 이런 골다공증성 골절 때문에 발생하는 의료비나 간병비 같은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이 무려 1조 49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될 만큼 개인과 사회 전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거죠. 1조 원이 넘는다고요. 와, 비용이 정말 막대하네요. 네, 상당하죠. 골절 경험한 분들의 심리 상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또 뼈가 부러질까 봐 걱정된다. 이게 48%로 가장 많았고 외출할 때 불편하다. 47%,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다. 25%, 이런 순서였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심리적 부담이 크죠. 그런데 상당히 의외인 점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다른 합병증에 대한 걱정은 5%로 비교적 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골절을 겪은 후에도 처방받은 골다공증 약 복용을 스스로 중단하는 경우가 35%나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은 좀 놀라운데요? 네, 그 지점이 바로 골다공증과 골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왜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골절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 자체의 심각성이나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시사하죠. 결국 골다공증 관리의 최종 목표는 골절을 막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는 넘어짐 자체를 예방하는 것, 즉 낙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낙상 예방 전략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가지요?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단연 운동입니다. 운동은 뼈를 직접적으로 튼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근력을 강화하고 몸의 균형 잡는 능력을 향상시켜서 넘어질 위험 자체를 줄여줍니다. 역시 운동이군요. 어떤 운동이 좋은가요? 뼈에 체중이 실리는 체중 부하 운동이 좋은데요. 예를 들면 걷기, 가벼운 조깅, 계단 오르기 같은 거요. 그리고 근력 힘을 키우는 근력 강화 운동, 아령 들기나 탄력 밴드 운동 같은 거. 또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 감각을 길러주는 균형 운동, 한 발로 서기, 나 태극권 같은 거요. 이런 게 권장됩니다. 아, 다양하게 해야겠네요. 네.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운동량이 많을수록 골절 위험은 비례해서 줄어드는 그런 용량 반응 관계를 보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대규모 간호사 건강 연구에서는요. 다른 특별한 운동 안 하더라도 일주일에 4시간 이상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고관절 골절 위험을 41%나 낮췄다고 보고했어요. 와,
걷기만으로도 41%나요. 대단하네요. 네. 물론 젊었을 때 운동하는 게 뼈를 최대한 튼튼하게 만드는 데 가장 효과적이긴 하지만 성인이나 노년기에도 꾸준한 운동은 뼈 손실 속도를 늦추고 근력을 유지해서 낙상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전략은 뭔가요? 둘째는 생활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집안에서 발에 걸려 넘어질 만한 것들을 정리하는 게 기본이에요. 아, 집안 환경 정리? 네. 예를 들어 문턱을 낮추거나 없애고 바닥에 깔린 작은 깔개나 어지럽게 늘어진 전선 같은 거 치우고요. 미끄러지기 쉬운 카펫은 바닥에 테이프 같은 걸로 단단히 고정하고 집안 조명은 항상 밝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조명도 중요하군요. 네. 특히 계단이나 화장실처럼 낙상 위험 높은 곳에는 손잡이를 설치하고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 까는 게 안전하고요. 자주 쓰는 물건은 발받침대 같은 거 없이도 손이 쉽게 닿는 높이에 보관하고 실내에서는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이나 양말을 신는 게 좋습니다. 네, 아주 실질적인 팁들이네요. 세 번째는요? 셋째는 복용 중인 약물을 점검하는 겁니다. 일부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혈압약, 또 전립선 비대칭 치료제 같은 것들은 어지러움이나 졸음, 기립성 저혈압 같은 걸 유발해서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거든요. 아, 약물 부작용이요? 네. 그래서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 처방약이든 일반 의약품이든 건강기능식품까지 포함해서요. 이걸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서 혹시 낙상 위험을 높이는 약물이 있는지, 있다면 조절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꼭 상담해 봐야겠네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 넷째는 시력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떨어지면 주변 환경이나 장애물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워서 발을 헛디디거나 넘어질 위험이 커지거든요. 아, 잘 안 보이면 당연히 위험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고 필요하다면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도수를 정확하게 교정해서 잘 보이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낙상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네 가지. 운동, 환경 개선, 약물 점검, 시력 관리.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요. 골다공증은 단순히 칼슘이나 비타민 D 부족 문제라기보다는 유전적 소인, 나이, 성별, 체형 같은 타고난 요인하고 흡연, 음주, 운동 부족 같은 생활 습관, 또 다른 질병이나 복용 약물 등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발생하는 상태라는 점이 명확해졌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복합적인 질환이죠. 특히 한국인에게 비타민 D 부족이 매우 심각하다는 구체적인 수치와 그 배경을 알 수 있었고요. 증상 없는 골다공증이 결국 골절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위험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꾸준한 운동과 함께 일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정말 중요하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결국에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과 관리가 핵심이고요.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 특히 DXA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현재 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모든 관리의 시작이고요. 네, 검사가 중요하죠. 그리고 검사 결과랑 개인이 가진 다른 위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생활습관 개선,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이런 것과 함께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료들에서는 주로 뼈가 파괴되는 것을 억제하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을 1차 선택 약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도 중요하군요. 네.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골밀도 수치가 골다공증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골감소증 단계에 해당하면서 아까 이야기한 여러 위험 요인들 있죠. 고령이라든지 저체중, 과거 골절력, 특정 약물 복용 같은 거요. 네네, 그런 위험 요인들. 이런 걸 함께 가지고 있다면 골절 예방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골감소증이라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골감소증 단계부터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서 개인적인 노력, 그러니까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검진, 낙상 예방 환경 조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인의 비타민 D 부족률이 유독 높고 식품을 통한 섭취는 제한적인 데다 비타민 D 의무 강화 정책마저 없는 이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죠. 어쩌면 더 넓은 범위의 공중보건 캠페인이나 식품 강화 정책의 도입 같은
좀 사회 전체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함께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같이 가야겠죠. 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뼈 건강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